글쓴이 대신에 읽는 짧은 소설. 제목. 그녀가 죽었다. 글롱드고. 못생겼다. 지저분했다. 매너도 형편없었다. 건너 아는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였다. 다음날 전화가 왔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남자의 전화는 매일같이 울리는 알람음처럼 그녀를 찾았다. 건너 아는 친구도 전화가 왔다. 남자가 그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듯 거듭 힘주며 알려주었다. 그녀는 밤잠을 설쳤다. 고민 끝에 남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만났다. 그 길에 그녀 또래쯤 돼 보이는 어떤 한 여자와 오랫동안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녀가 아는 얼굴은 아니었다. 유령을 보았나 싶을 만큼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다. 좁고 불뚝 튀어나온 돼지 눈이었다. 너부죽하고 뭉툭한 개발코였다. 이바귀가 아래로 길게 째어진 매기입이었다. 넙대대한 얼굴 한가운데로 그것들은 갑갑하고 괴상해 보일 만큼 몰려 있었다. 거슬리는 건 얼굴만이 아니었다. 물을 한가득 쏟아붓고 꽁꽁 묶어 놓은 대형 고무풍선처럼 위태로워 보이는 몸통도 볼품없기는 매한가지였다.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외모를 보완해줄 만한 품격이나 품위 같은 게 이 남자에게선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었다. 생긴 건 그냥 평범해. 사람마다 보는 눈이야 다르겠지만 건너 아는 친구가 남자의 사진을 미리 보여주는 걸 한사코 거부하며 했던 말이 떠오르자 그녀는 속으로 부하가 치밀었다. 사랑해요. 네, 괜찮죠? 기습적으로 들어온 남자의 말이었다. 그녀는 너무 떨떠란 나머지 되묻는 외마디조차도 더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갖고 있는 빚이 다 얼마랬죠? 그녀가 번쩍 정신이 들며 갑자기 솔깃해진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입꼬리만 살짝 굼틀거리며 소리 없이 웃었다. 말끝은 올렸지만 방금 전 남자가 한 말들은 그러니까 질문이 아니었던 셈이다. 오히려 명령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네가 내 사랑을 받아만 준다면 네가 갖고 있는 빚이 얼마가 됐든 내가 다 갚아줄 수 있다는 위압과 자만. 그녀는 마치 어떤 주술에 홀리기라도 한 듯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은 말을 읊조렸다. 사랑해서 사랑하는 것만이 사랑은 아닐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랑일 테지. 그날 밤 그녀는 건너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마워. 어떻게든 잘해볼게. 잘 생각했어. 네가 원하는 거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야. 축하해. 근데 그 사람은 나이가 50 가까이 되도록 왜 아직 결혼 같은 걸 안 했대?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어. 네가 그 좋은 사람이 한번 돼봐. 부잣집 사모님 소리 듣는 거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니?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에 걸맞게 품격과 품위까지도 그녀가 기필코 찾아주리라고 다짐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부잣집 사모님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를 그녀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할 테니까. 3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남자의 집 욕조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벌거벗은 남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도 이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이었다. 마침내 늘어진 살덩이를 출렁이며 남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와 욕조 속에 몸을 담궜다. 남자가 욕조 속에서 실컷 몸을 불리는 동안 그녀는 그 욕조 옆에 쪼그리고 앉아 남자가 불러달라는 노래를 불렀다. 매번 똑같은 노래였고 부르다 보면 10번도 넘게 반복하기 일쑤였지만
그녀에게는 그나마 가장 나은 시간이었다. 처음엔 잘 알지도 못하는 데다 한 소절 부르기도 민망하고 어색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 노래에 제 감정까지 넣어서 제법 그럴싸하게 부르게도 됐으니까. 남자가 욕조에서 나오자 그녀는 한 손에 끼고 있던 장갑 타월에 비누 거품을 잔뜩 묻히고선 남자의 몸 곳곳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남자의 물건은 일찌감치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 끔찍했다.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몸 세신을 그녀에게 요구했고 남자와 한 침대에서 알몸으로 뒹구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차원이 다른 행위였다. 익숙해질래야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보다 더 많은 인내와 주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었다. 남자의 벌어진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그의 은밀한 뒤까지 깊숙이 들어갔다 나올 때면 그녀는 차마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장갑 타월이 남자의 물건 가까이를 지나자 그새 풀이 죽었던 그의 물건이 도로 징그럽게 발딱거렸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가 갚아야 할 빚도 아직은 그대로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골프 연습장이며 식당만도 몇 갠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단돈 1원도 궁해질 때가 있다더라. 빈말 같은 거 할 사람은 아니니까 믿어. 건너 아는 친구는 그녀가 답답해 할 때마다 그리 말해주었다. 정말 좋은 사람이 돼 보라던. 장차 부잣집 사모님 소리까지 듣는 거 아니냐던 그녀의 말도 그녀에겐 부쩍 힘이 되어주었다. 3개월이 더 지났다. 무슨 연유인지 남자에게선 며칠째 연락이 없었다. 그녀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남자와의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녀는 퇴근하자마자 남자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다. 아파트 건물 1층 현관문을 카드키로 열고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가 사는 층 숫자 버튼을 눌렀다. 앞자리가 1도, 2도, 3도 넘는 두 자릿수. 그녀는 이 숫자를 누를 때마다 자신이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높이의 삶으로 자신도 함께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남자의 호실 앞에 다다르자 초인벨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1층 현관문 카드키와는 또 다른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고선 그녀는 스스럼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가 사는 도시 한켠이 조그마한 레고처럼 한눈에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을 통유리 창 앞에서 그녀는 남자를 기다렸다. 꿈만은 아닐 거야. 이리 높은 곳에서 돈 걱정 따위는 하나 없이 평생을 그냥 놀듯이 사는 게 허무로 끝나는 욕망만은 아닐 거야. 혼자서 중얼거리며 시간을 보내던 바로 그때 드디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서자마자 쪼르르 다가온 그녀를 보았음에도 남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니 남자는 자기 방 쪽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곧바로 남자 뒤를 따르며 물었다. 요즘 일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잘 될 거예요. 남자가 겉옷을 벗고 옷장 안에 넣다가 얼른 대신 옷을 받아주려는 그녀를 저지하며 말했다. 이러라고 여기 카드키까지 준 건 아니잖아. 나도 없는 집에 이게 무슨 겸호 없는 짓이야.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남자의 냉담한 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남자의 눈치만을 살피다가 결국 그녀는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다. 네가 무슨 큰 실수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결단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싸늘하게 변할 리가 없지. 아무리 요새 일 사정이 안 좋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아는 한 일은 일이고 사랑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 없다니까 정말.
근데 그 사람이랑 너는 어떻게 알게 된 사이야? 그건 왜? 그냥 많이 친해. 여하튼 나 지금 바쁘거든. 나중에 통화하자. 잘 좀 해봐. 그녀가 다시금 남자의 집을 찾았다. 어떻게든 더 잘 보이려고 값비싼 옷 한 벌도 간만에 큰맘 먹고 사서는 입었다. 몇 번이나 현관문 초인벨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조금 전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마침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남자의 차를 그녀가 보지 못했다면 차라리 좋았을 걸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랬다면 그녀도 남자가 부재 중인가 보다 하고 그만 여기서 돌아설 수 있었을 테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인터폰으로 그녀의 얼굴까지 반이 보았을 텐데도 아무런 기척도 않는 남자가 그녀는 너무나 생소할 따름이었다. 그녀가 카드키를 꺼내다 말고 도로 가방 속에 넣었다. 또다시 남자의 허락도 없이 집 안으로 쳐들어간 무례한 여자로 비춰질 게 싫어서는 아니었다. 아파트 건물 1층 현관문은 통과했지만 행여나 남자의 호실 현관문은 그녀의 카드키가 더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라도 할까 봐 하는 불안 때문이었다. 카드키마다에는 고유 번호가 있었고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이 그녀에게 준 카드키를 언제든 바로 쓸모없는 껍데기로 만들 수가 있었다. 그녀가 닫힌 현관문에 틀 가까이로 얼굴을 갖다 대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체 왜 그래요? 저 때문에 이러는 거면 그 이유라도 알아야 제가 뭐든 노력해 볼 거 아니에요. 문 좀 열어봐요. 네?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꺼낸다고는 했지만 그녀 스스로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만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는 동시에 절절하고 초조했다. 그녀는 닫힌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힘없이 미끄러져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복잡하게 사방으로 꺾인 넓은 복도에는 전멸하는 자동 센서 등의 불빛과 여기 사는 사람들의 발기척이 들려왔다가 사라지고는 했다. 갑자기 그녀가 정색하며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닫힌 현관문 쪽으로 돌아섰다. 우리 목욕해요. 네? 목욕 안 한지도 꽤 됐을 거잖아요. 꿉꿉하죠? 거슬거슬하고 답답하죠? 네. 남자는 여자가 씻겨주지 않으면 좀처럼 씻으려 들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처음 남자를 보았을 때 유독 지저분해 보였던 것도 다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얼른 목욕해요, 우리. 네, 제가 정말 개운하게 씻겨드릴게요. 네. 그러나 끝끝내 현관문은 열리지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만 그 앞에서 돌아섰다. 복잡하게 사방으로 뻗은 복도를 몇 번이나 빙빙 돌고 나서야 간신히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선 안으로 들어갔다. 아파트 건물을 빠져나오는 동안 그녀의 입에선 자신도 모르게 남자가 목욕할 때마다 불러달라던 그 노래가 나지막이 흘러나왔다. 무지 슬픈 노래인 것 같은데 듣다 보면 마음이 한없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좋아한다며 크게 웃어 제끼던 남자의 얼굴도 떠올랐다. 너에 대한 마음이 자신도 그렇게나 빨리 식을 줄은 몰랐대. 뭐? 그만 헤어지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서 그리 차갑게 굴 수밖에 없었대. 왜? 그러니까 왜? 연애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뜨겁다가도 한순간에 얼음처럼 돌변하는 게 남녀 감정 아니니? 건너 아는 친구가 전한 말은 전혀 사실 같지가 않았다. 그녀는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최근 들언 흘그랬듯이 남자는 받지 않았다. 그날 밤 미친 듯이 남자의 집으로도 찾아갔지만 기어이 아파트 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부터 그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남자가 그녀에게 준 카드키들을 드디어 분실 처리한 것이었다.
건너 아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다음 날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남자와의 갑작스런 결별을 하소연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했으니까. 건너 아는 친구가 급기야 짜증스럽다는 듯 언성을 높이며 말했다.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왜 너랑 끝냈는지 그 이유를 말해줘.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그 이유가 뭐래? 너무 밝힌데 아주 대놓고 돈 때문에 자기를 만나는 티를 팍팍 내더래. 그래서 더는 사랑할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 말도 안 돼. 안 그랬어, 정말이야. 내 빚도 아직까지 그대로라고. 너만 아니라고 하면 뭐 해. 그 사람이 그리 느꼈다는데 그러니 작작 좀 티내지 그랬니? 그 사람이랑 만나게 해줘. 정말 오해야 아니라고. 그만해. 그 남자한테 전화 같은 것도 더는 하지 말고. 받지도 않는데 안 그러니? 그건 스토킹이지 범죄야. 다른 여자가 생긴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닐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억울했다. 만남의 시작은 비록 그 남자의 돈이었을지언정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한 이상 그녀는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결국 사람의 끌리는 마음도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몸소 겪게 되었다. 이다지도 가슴이 찢어질 듯 고통스러운 시련의 아픔이 그걸 입증해주고 있었다. 보고 싶고 걱정스럽고 그렇게나 굴욕적으로만 느껴지던 그 남자의 알몸을 씻겨주는 일조차 이제는 그리움이 되어 그녀를 더욱 뒤숭숭하게 흔들고 있었다. 설사 그 남자가 그녀의 빚을 갚아주기는커녕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일지라도 이제 그녀는 전혀 상관치 않을 것 같았다. 남자가 그녀 곁에 계속해서 있어만 준다면 그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테니까. 그녀는 건너 아는 친구를 직접 만나서 이러한 그녀의 진심만이라도 제대로 전달하고 싶었다. 남자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들 그렇게라도 해야 그녀의 억울한 마음도 그 남자에 대한 정리도 어떻게든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건너 아는 친구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소개받기 전까지 그녀와는 서로의 전화번호조차도 모르던 먼 사이였기에 그 미용실을 이용한 적도 없을 뿐더러 그 상호나 위치에 대한 정보도 그녀에게는 아예 없었다. 그녀는 한 자매처럼 항상 함께 해온 둘도 없는 단짝 친구의 집을 찾았다. 단짝 친구는 그녀와 달리 여러 사람들과도 친분을 잘 유지했고 그 건너 아는 친구와도 종종 어울려 왔기에 그 미용실의 위치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었다. 남자에게 빠져서 근래엔 연락도 뜸했던 그녀에게 화를 낼 만도 한데 단짝 친구는 언제나처럼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의 방문을 반겨주었다. 오늘은 애인이랑 데이트 안 해? 그녀는 애인이 생겼다는 말 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이 친구에게만큼은 한 적이 없었다. 지금이야 어떻든 간에 그 연애의 시작은 분명 돈 때문이었고 단짝 친구를 실망시키고 싶지는 않아서였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까 20년 하고도 5년도 넘은 그야말로 그녀의 최애였다. 익은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건너 아는 친구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벨소리였다. 단짝 친구로부터 그녀의 미용실 상호와 위치를 전해 들은 그녀는 방금 미용실 안으로 들어섰다가 그 노랫소리 때문에 우뚝 멈춰서 있었다. 뒤늦게 그녀를 발견한 건너 아는 친구가 얼른 핸드폰을 끊으며 그녀를 맞았다. 내 미용실이 여긴 건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이 나한테 불러달라고 하던 노랜데 왜 그 노래가 이 핸드폰에서 나와? 방금 그 사람 전화였어? 아, 맞아. 그 사람 전화.
머리하러 온 거 아냐? 일로 와서 앉아. 그럼에도 그녀는 좀 더 의문을 품지는 않았다. 상대가 좋아하는 노래를 그 상대의 전화가 왔을 때를 알리는 벨소리로 설정해 둘 정도면 그녀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건너 아는 친구와 그 남자의 사이가 보다 더 가깝고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자 전화도 잘 받지 않고 통화가 되어도 어딘가 불편한 듯 끊기에만 급급하던 그 건너 아는 친구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대해서도 그녀는 남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녀 자신이 예민하게 구는 거라며 오히려 스스로를 더 자책했을 뿐이었다. 유령은 아니었다. 사무실 건물 밖으로 퇴근하고 나오던 그녀를 한 여자가 불러세웠고 그녀는 단박에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몇 달 전 남자를 만나러 가는 길에 오랫동안 눈이 마주쳐서 유령을 보았나 싶을 만큼 그녀를 소름 끼치게 했던 바로 그 낯선 여자였다. 지금은 좀 어때요? 더러운 연애를 마치고 난 기분이. 침착했지만 날카로운 가시 같은 걸 숨기지 못하고 뱉은 듯한 말이었다. 말을 끝내자마자 그 여자는 마치 그녀더러 따라오라는 듯 한쪽 길로 앞장서 걸어갔다. 그녀는 방금 그 여자가 꺼낸 더러운 연애라는 말에서 짧은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었다. 뭐해요? 안 따라오고. 어느새 저만치까지 멀어져서는 그녀를 향해 소리치는 그 여자를 그녀는 불안한 듯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근처 커피숍에서 여자는 마주 앉은 그녀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상단에 큼지막한 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혼인 빙자 사기죄 및 간음죄에 관한 고소장이었다. 그녀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여자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씁쓸한 듯 힘없이 웃으며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쪽으로 고갯짓을 했다. 그녀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짚고는 찬찬히 읽고 나가기 시작했다. 충격적이었다. 그 남자와 헤어지고 2달여가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된 그녀가 심혈을 기울였던 그 연애의 내막은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바로 건너 아는 친구의 미용실을 찾았고 그녀는 아무 죄책감도 없이 뻔뻔한 얼굴로 그녀에게 그런 말이나 되묻고 있었다. 그러니까 방금 내가 한 말들이 전부 사실이란 거니? 그년이지? 그년이 널 찾아가서 다 알려주디? 미친년. 그녀는 울음이 나는가 싶더니 웃음이 났다. 남자는 애초부터 결혼은커녕 그녀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사도 진지한 연애를 할 마음조차도 없는 사람이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꼬박꼬박 따르는 그녀 나이 때의 시녀 같은 게 필요했을 뿐이다. 여자가 자신의 알몸을 씻겨주는 행위야말로 남자가 여자로부터 복종을 느끼는 아주 그럴싸한 표상이기도 했으리라. 그러다가 실증이 나면 다른 여자로 교체하고 남자는 그만의 쾌락을 끊임없이 반복해왔던 것이다. 건너 아는 친구는 그런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어리숙하고 돈이면 환장하는 여자를 물색했고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해줄 때마다 그 대가로 적지 않은 돈을 챙겼다. 유령인 줄만 알았던 그 여자의 말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과 그녀 말고도 몇 명이나 더 있다고 했다. 얼마 전부터는 또 새로운 여자 하나가 정말 부잣집 사모님이 될지도 모른다는 허황된 꿈을 안고선 그 남자에게 지극정성인 중이라고도 했다. 그녀는 또 울음이 나는가 싶더니 웃음이 먼저 났다. 한 점 부끄럼도 없이 당당하게 구는 건너 아는 친구의 파렴치한 태도도 3명만 더 합심해주면 바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 거라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연애에 한창 중이던 그녀를 멀리서 지켜만 봤듯이 지금도 또 다른 한 여자를 방관만 하는 채로 그녀에게 동참만을 호소하는 그 여자의 복수심도
가진 부에 걸맞은 품격이나 품위 따위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이기로만 돌돌 뭉친 그 남자의 이성관도 무엇보다도 자신이 매달 받는 월급으로도 몇 년 안에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임에도 그런 구속이 싫어서 오로지 신데렐라 콤플렉스에만 의지해왔던 나약한 그녀 자신의 초상이 그녀를 더욱더 서럽고 비참하게 만들었다. 언제까지 여기 죽치고 있을 건데? 안 가니? 그녀는 몇 시간째 미용실 응접 소파에 앉은 채 넋을 놓고 있었다. 그러게 그 미친년이 그리 즐길 줄 알았겠니 어디. 눈치 하나는 빠르대 멍청한 줄만 알았더니 나랑 그 남자 미행까지 서슴지 않더니만 다 들키고 말았지 그년한테. 건너 아는 친구의 뻔뻔한 말이 들려오긴 했지만 그녀는 딱히 뭐라고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만 잊어. 굳이 따지고 들면 그 남자랑 연애하는 동안 좋았던 것도 많았잖니? 그런 초호화 고층 아파트에 그 사람 아니었으면 네가 언제 함 구경이라도 할 수 있었겠니? 게다가 비싼 음식도 맘껏 먹었을 거 아냐. 그 사람 먹는 데는 진짜 돈 안 아끼지? 하하. 그녀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난 듯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어 건너 아는 친구를 바라보았다. 고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사실 경제적으로 손해본 게 뭐가 있어? 니들이 안 그래? 그 사람이 가진 돈 때문에 환장해서는 어떻게든 뜯어나 보려고 간이고 쓸개고 다 꺼내줄 것처럼 행동한 게 니들 아냐? 그딴 횡재나 바라는 짓 그만두고 이젠 정신 차리고 지 삶에나 충실하라고 해.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뭘? 건너 아는 친구가 하나 궁금하지 않다는 듯 심드렁이 그녀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영악한 애들은 바로 눈치 까고 그 남자랑 만나는 걸 때려쳤을 것 같은데 하하. 그랬지. 그런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니. 그래서 여자를 고를 땐 더더욱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묻는 말이야. 내가 돈에 환장하는 동시에 니들 꾀임에 깜빡 속을 만큼 멍청하고 어리숙한 년이란 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고. 너랑 난 내 친구랑 만날 때 어쩌다가 몇 번 같이 본 게 단데. 그딴 건 왜 물어? 조금의 불편함도 보이지 않던 건너 아는 친구가 갑자기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설마 내 친구가 너한테 나를 그리 말해줬니? 그랬구나. 내 둘도 없는 단짝 친구가 너한텐 날 어리숙하고 돈에 환장한 년이라고 소개해 준 거구나. 아이 몰라. 그만 가봐. 이제 슬슬 정리하곤 나도 집에 가야 해. 하나 더 또 궁금한 게 있어. 얘가 왜 이리 자꾸 귀찮게 시리. 고소든 뭐든 맘대로 해. 빨랑 가. 네가 어쩌다가 그런 졸부 같은 남자한테 여자나 대주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설만 허도 나처럼 그 남자한테 당한 피해자였니? 그래서 아예 그 후론 그 남자한테서 돈을 받고 대신 너 같은 여자들을 구해다 주는 일을 도맡기라도 한 거냐고. 건너 아는 친구는 대답 대신 그녀의 한 손을 버럭 잡아채더니 미용실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강제로 내쫓기듯 그녀가 휘청거리며 가게 문 밖으로 나왔다. 건너 아는 친구는 바로 출입문을 잠그더니 휙하니 가게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힘없이 한쪽 길로 몸을 돌렸다. 걸어도 걸음은 멈출 수가 없었다. 걸음을 멈추는 순간 어떠한 돌발 행동이 터져서 그녀 스스로를 무너뜨릴 것만 같았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낯선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두려워도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나갈 수밖에 없는 막막한 고통이었다. 며칠 후 어느 동네 야산 자락에서 여자 하나가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관할 경찰서는 바로 수사에 착수했고
실족사인지 타살인지에 대한 여부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담당 형사 둘은 죽은 여자의 핸드폰에서 유독 통화가 많았던 여자의 집을 찾았다. 현관 초인벨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을 빠꼼히 열며 그녀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녀가 천연스럽게 물었다. 누구시죠?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기에 그녀가 그녀를 죽인 건 순전히 우발적인 것이었다. 그 아무리 살인이 죗값을 마땅히 받아야 할 큰 죄라고는 해도 그녀는 자신에게 최고로 나쁜 그년을 죽인 짓 때문에 감옥 가는 일은 결코 겪고 싶지 않았다. 둘 중 한 사내가 신분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어보이며 그녀의 이름을 확인했다. 그녀는 두 사내를 보자마자 바로 그들의 정체를 간파했음에도 불어 엄청 생소한 척하며 사내의 물음에 답했다. 네, 맞는데요. 원고는 거기에서 끝이었다. 출판사 사장은 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황당한 듯 작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공 그녀한테 살해당한 그녀가 누구라는 거야? 주인공 그녀랑 통화가 많았던 여자 중 하나겠죠. 뭐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둘도 없는 단짝 친구도 건너 아는 친구도 고소장을 들고 찾아온 여자도 3명 모두 그녀에겐 나쁜 년이었고 통화도 3명 다 많이 했을 테니 그 셋 중에 하나겠죠 뭐. 그래서 그게 누구냐니까? 셋 중에 그녀에게 최고로 나쁜 그년이 누구겠어요. 끝. 감사합니다.